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 가지 여름 간식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작가인 마르코 폴로는 설탕이 첨가된 물과 다양한 향료를 섞어 얼린 디저트인 소르베와 비슷한 레시피를 아시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크림 아이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디저트는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의 궁정에서 자주 접대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냉동 디저트를 소개한 것은 헨리 2세와 결혼한 캐서린 드 메디치였어요. 이 얼음 간식은 1660년대 한 시칠리아 남자가 파리 최초의 카페인 카페 프로코페에서 우유, 크림, 버터, 그리고 달걀을 섞어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토머스 제퍼슨도 자신만의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완성하는데 무려 18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대중문화에서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항상 특정한 품질 기준에 맞게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그에 따른 자체 법과 규정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스크림은 사실 모두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기 위해서 제품은 최소 10%의 유지방을 포함해야 하며 무게가 리터당 0.5kg 이하여야 합니다. 진짜 아이스크림은 사실 그다지 부드러울 필요가 없어요. 전문 용어로 오버런이 100%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그 특정한 식감을 얻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베이스는 충분한 휘핑이 필요해요. 하지만 단지 일정 비율까지만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스크림 베이스 1리터의 최종 제품은 휘핑 후 2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름 디저트는 지방 함유 비율에 따라서 감소된 지방 아이스크림, 저지방 아이스크림, 무지방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 범주로 다시 분류될 수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각 제품의 영양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종류의 냉동 디저트는 젤라또예요. 비록 이탈리아어로 아이스크림이라고 번역되지만 유지방 함량 규정에 따르면 그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젤라또는 보통 공식적인 아이스크림보다 유지방이 적지만 오버런이 약 20에서 30%로 낮기 때문에 여전히 밀도가 높고 질감이 풍부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또한 젤라또가 3.5% 이상의 지방을 함유해야 한다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해 보이지만 프랑스인들도 아이스크림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냉동 커스터드로도 알려진 프랑스 아이스크림은 기본 재료와는 별도로 혼합물에 달걀이 첨가되어야 하는데 노른자가 1.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식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산딸기는 체리, 살구, 자두, 배, 사과, 복숭아, 블랙베리와 함께 사실은 장미과에 속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5개의 똑같은 꽃잎을 가진 꽃이 피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해요. 바나나는 베리류로 간주되지만 딸기는 장미과에 속하기 때문에 베리가 아니에요. 또한 인간은 DNA의 약 50%를 바나나와 공유해요. 우리가 바나나와 닮은 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흔한 오해가 있어요. 화이트 초콜릿은 초콜릿 고형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초콜릿이 아니에요.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 유제품, 바닐라, 레시틴, 코코아 버터의 혼합물로만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의 부모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에게 브로콜리를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칼로리를 기준으로 볼 때 브로콜리는 스테이크만큼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낮은 지방 함량을 고려할 때 브로콜리는 고기와는 반대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감자튀김의 필수 동반자로 여겨지지만 한때 케찹은 치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800년대에 오하이오의 한 의사는 토마토가 소화기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나중에 알약으로 변형된 케첩과 유사한 제조법을 출판했어요. 감자튀김이랑 케첩 알약 어때요? 감자튀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음식은 사실 프랑스 음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감자는 사실 벨기에에서 유래되었지만 감자가 잘린 방식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브뤼셀 스프라우트라는 이름이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찬장 어딘가에 분명히 땅콩버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년 그랜드 캐니언 바닥을 전부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땅콩버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억 2,700kg이 넘는 양이에요. 누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다면 전 꼭 볼 거예요. 연어는 원래 분홍색이 아니에요. 야생 연어는 자연에서 소비하는 대량의 새우 때문에 분홍색을 띱니다. 하지만 양식장에서 기르는 연어는 일반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연한 분홍색을 얻기 위해 식물성 색소를 첨가해요. 당근도 원래 주황색이 아니었어요.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적황색은 16세기에 발생한 당근의 유전적 돌연변이로부터 비롯됩니다. 당근은 처음에 흰색 또는 보라색이었어요. 감자튀김에 케첩을 곁들이는 것처럼 아마 초밥에 고추냉이를 약간씩 곁들일 거예요. 그건 사실 염색한 겨자무예요. 진짜 고추냉이는 꽤 비쌉니다. 그래서 99%의 식당이 사실은 평범한 겨자무를 사용해요. 슈퍼마켓에서 모두 함께 포장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빨간색, 녹색, 노란색 피망은 사실 같은 야채가 아니에요. 각각의 씨앗이 있어야 개별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종류의 식물이기 때문이죠. 헤이즐넛 4개 중 1개가 누텔라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누텔라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헤이즐넛을 재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누텔라 토핑을 추가로 요청할 때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생수 병마다 유통기한이 있지만 실제로 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플라스틱에서 물로 해로운 물질이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병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내식이 때때로 맛없게 느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항상 요리사의 탓은 아니에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고도는 신체 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맛이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적어도 한 번은 샐러드에 추가해 본 적이 있겠지만 흔히 고수라고 하는 코리앤더와 실란트로는 같은 게 아닙니다. 코리앤더는 건조된 씨앗을 가리키고 잎과 줄기를 실란트로라고 해요. 이제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과일 애호가들을 위해 과학자들은 과일 샐러드 나무를 발명했어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과일을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나무예요. 호주에서 개발되었고 최대 6가지의 다른 과일이 열릴 수 있어요.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이 자라는 핵과류종과 레몬, 라임, 귤, 탄젤로, 포멜로, 자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귤종이 있습니다. 입냄새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마늘은 가장 영양분이 많은 식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늘 한 조각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6의 2%를 포함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독특한 맛이 나게 하는 알리신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제대로 저장하면 절대 상하지 않는 유일한 종류의 음식은 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바에 따르면요. 그것은 꿀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이에요. 벌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 또한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꿀을 잘못 보관해서 습기에 노출되면 상할 수 있지만 잘 밀봉해 보관한 꿀은 사실상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요리 초보자라면 버섯을 지나치게 익히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반가울 거예요. 왜냐하면 버섯에는 키틴이라고 불리는 중합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화학물질은 버섯을 몇 분에서 1시간까지 요리해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그냥 버터와 마늘을 좀 넣으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